태국에서 한국 무기 수입을 결정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태국 총리가 직접 한국 무기 수입 결정을 내리며 강력하게 한국 무기를 주장했다고 합니다. 태국이 한국 무기를 서둘러 도입하고자 했던 것은 사실 태국이 처한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대체 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왜 한국 무기 수입에 열을 올렸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무기입니다. 뿌라윳 짜노차 국방장관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태국 총리이자 국방장관으로 임무를 수행하던 그는 한국 무기 수입 결정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현재 태국에게 가장 필요한 무기이며 이를 공급하는 한국은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 지켜 세우며 그는 조만간 구체적인 조율 내용 협상을 위해 한국 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군사정보 전문 사이트 제인스와 인도네시아 방산 매체 에어스페이스 리뷰는 이러한 내용을 보도하며 태국이 한국 무기를 전격적으로 수입한 사실을 자세히 알렸는데요. 태국이 수입한 무기는 바로 한국형 GPS 유도폭탄이었습니다. 태국 공군 RTAF 도 LI 진엑스1이 생산하는 한국형 GPS 유도폭탄 KGGB의 최신 고객이자 두 번째 고객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사우디아라비아가 KGGB를 수입한 이래로 태국이 수입을 전격적으로 진행한 것이죠. KGGB는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독자 개발된 한국의 무기로 재래식 폭탄 MK82의 중거리 GPS 유도키트 장치를 장착한 물건입니다. KGGB를 이용하면 엄폐물에 숨어있는 적도 GPS를 이용해 탐지, 틀적으로 적을 공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말로 스마트 폭탄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요. 최대 사거리는 약 100km에 해당합니다. 사실 이번 사업은 일찍이 이야기가 나왔으나 도입에는 지지부진한 측면이 있었는데요. 과거 태국이 한국 T-50 고등훈련기를 구매했을 당시 태국 공군은 T-50 성능 개량 사업은 물론이고 2차 호위함 사업 그리고 KGGB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표현했습니다. 주변 국가인 중국이 계속해서 군비를 늘려가고 있고 최신형 전투기를 계속 개발하는 등 주변국을 위협하는 마당의 태국도 이를 대비해야 한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한국 T-50을 고른 것은 태국이 가진 한국 무기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일찍이 태국은 대구급 기반의 3650톤급 호위함을 5200억에 도입한 적이 있습니다. 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 계약을 체결한 것인데요. 이 호위함에 태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인 전 국왕라마 9세의 이름을 따 포미폰 아두냐데디라고 부를 정도로 한국이 제공한 무기에 기뻐했습니다. 한국 무기의 위력과 수준이 태국이 보유했던 수준에 비해 압도적으로 강력했기 때문이죠. 동남아시아에서 강력한 해군력을 보유하고자 했던 태국의 입맛에 딱 맞는 무기라 할 수 있습니다. T-50 고등훈련기 수입도 한국 무기의 뛰어난 성능 때문에 태국 정부가 사업을 추진했던 것이고 대구함에 이어 T-50까지 확실한 성능을 보여주면서 태국인들 마음속에서는 한국이 최고의 군사 파트너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를 알 수 있는 사실이 바로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GSOMIA인데요. 군사 동맹국끼리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지소미아는 상대 국가를 신뢰하지 않으면 체결하기 어렵습니다. 일찍이 태국 정부와 지소미아 체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태국 정부는 한국의 요청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가 방산 무기의 성능을 보고 깜짝 놀란 나머지 지소미아에 응한 것이라고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KGGB 사업은 큰 진전이 없었습니다. 한국 무기에 대해 신뢰를 가진 태국이지만 정치적인 차원에서 중국의 압박이 큰 방해 요인이었다고 합니다. 중국 무기 수입을 강요하며 태국 정부는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하죠. 정치적인 고려까지 생각해 미뤄두던 KGGB 사업은 그러나 어떤 계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태국에서 점점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이슬람 무장단체의 독립과 테러 활동이 그것입니다. 식민지 지배를 당한 적이 없고 대표적인 불교 국가로 알려진 태국. 이 국가 남부에 위치한 나라티와 지역은 다른 태국 지역과 달리 대부분의 시민들이 이슬람교를 믿는 이들입니다. 종족도 타이 민족과 다르게 무슬림 소수민족인 말레이족으로 이들은 오래전부터 태국 중앙정부의 통치에 반발, 남부 나라티와 지역을 중심으로 독립국 건설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 무장단체가 만들어졌죠. 이슬람 반군 집단은 처음에는 태국 정부에게 큰 타격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타이 민족들은 불교를 믿으며 사는 이들이었고 소수의 이슬람 단체는 쉽게 제압이 가능한 수준이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발흥과 이슬람 세계로부터 흘러 들어온 무기는
무장 반군을 태국 정부의 골칫거리로 만들기 충분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이들은 테러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며 중앙정부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태국인들을 집요하게 공격했습니다. 민간인 사상자들은 점점 숫자가 늘어나면서 중앙정부 소속 군대가 출동할 정도로 반군은 성장했죠. 그리고 올해 8월 태국 남부 주요 지역에서 하룻밤 사이 20곳에 달하는 폭탄 테러와 방화가 일어났습니다. 현지 언론인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빠따니, 나라티와 얄라 등 태국 남부 주요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편의점과 주유소 등 주요 시설에서 발생한 이 테러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재산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태국 경찰의 조사 결과 이슬람 반군 세력들이 주요 지역에 폭탄을 미리 설치해 발생한 일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얄라주에 위치한 편의점에서는 무장 반군 세력이 마스크를 쓰고 카운터에 검정 가방을 씹는 일도 있었죠. CCTV를 통해 녹화된 이들 반군 세력은 상당한 규모였습니다. 더 이상 내버려두면 태국 국왕의 통치에 지장이 생기고 태국 남부 지역에 독립하는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 있기에 태국은 본격적으로 군사 행동에 나서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태국 남부 지형이었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게릴라전을 펼치던 베트남인들처럼 태국 남부 지형을 이용해 이들 반군 세력은 태국 정부를 피해 항전을 이어가는데요. 이를 잡기 위해선 정밀한 타격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한국 무기인 KHGB를 태국 정부가 급하게 요청한 것이죠. 지하로 숨거나 비밀 기지에서 나오지 않는 이들을 잡기 위해 한국의 무기가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태국과 한국의 무기 수출입과 관련 이를 불편하게 여겼던 중국은 태국의 한국 무기 수입을 견제하기에 이릅니다.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중국 편을 확보하기 위해 공을 들였던 중국 입장에선 태국에게 압력을 가해 자국 무기 구입을 요구했죠. 중국은 자국이 개발한 텔레이, 1000내, 500을 태국에게 제안하며 태국을 설득했다고 합니다. 텔레이는 중국어로 천둥이라는 뜻으로 이 폭탄의 경우 글라이더처럼 하늘을 날 수 있고 정밀유도 장치를 달았습니다. 중국산 폭탄이 한국보다 더 우월하다고 강조한 것이죠. 그러나 태국에서는 이 텔레이 500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중국의 거짓 스펙 부풀리기에 지쳤고 기대했던 파괴력을 텔레이 500은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직접 타격이 가능한 한국의 KHGB와 다르게 텔레이 500의 경우 수류탄 크기의 자탄 수백 개를 상공에서 흩뿌려 지상을 타격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적 공군 기지 활주로를 망가뜨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죠. 중국이 제시한 무기는 어찌 보면 작은 폭탄을 실어 나르는 운반기에 가까운 형태와 더 흡사합니다. 태국 정부는 강력한 화력을 원했던 입장이기에 이런 재원은 만족할 수 없었죠. 이미 한 차례 태국은 중국이 생산한 위안급 잠수함으로 뜨거운 화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진작 인계받아 실전 배치되어야 할 잠수함은 엔진 문제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죠. 독일산 엔진을 사용하는 것이 계약이었지만 유럽연합의 중국 무기 수출 금지 제약으로 인해 위안급 잠수함 인계가 불가능해지자 중국은 태국에게 자국산 엔진을 제안합니다. MWM620 엔진이 바로 그 정체였죠. 그러나 안전성 문제에서 이미 결격 판정을 받았기에 태국은 MWM620 엔진을 거부했고 중국은 위안급 잠수함 수출을 위해 어떻게든 자국산 엔진을 넣어 수출하겠다며 태국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중국의 요청을 태국은 거부할 수밖에 없었죠.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태국을 상대로 자국 무기의 수입에 대해 태국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지만 태국 정부는 즉각 중국 정부의 답변을 반박했죠. 너도 나도 한국 무기를 수입하면서 세계적인 명성을 쌓고 있는 대한민국. 중국 버리고 한국을 선택한 태국의 결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중국이 또 미친 짓을 시작했습니다. 새해맞이 불꽃놀이도 아니고 최신 선박들이 통째로 펑펑 터지기 시작한 것인데요. 중국산은 폭탄 빼곤 다 잘 터진다는 말이 아무래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서해 인근에서의 일주일 간격으로 중국 배들이 일제히 터져나가기 시작하자 중국 조선업계의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한국에는 의외로 쏠쏠한 반사이익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최근 세계 시장 경제에서는 신뢰가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거대 계약으로 엄청난 금액이 오가는 만큼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신속한 납기, 높은 품질을 자랑하며 세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한국만 보더라도 신뢰가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는 자명합니다. 그런데 정말 한국과 대조적인 노선을 걷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데요.
중국은 시종일관 자본력과 인력을 앞세워 시장 장막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는 꽤 훌륭한 전략이었는데요. 실제로 얼마 전 영국 조선해운 시황 전문기관인 클락슨 리서치가 믿기 힘든 통계 자료들 공개해 그것은 중국 조선소들이 한국의 조선소를 제치고 수주 1위를 달성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한국 조선업계의 지난해 수주 실적은 289척 1,627만 CGT로 전 세계 말주 물량의 38%를 차지하며 2018년에 기록한 38% 미후 최대 수주 점유율을 기록했지만 중국이 멈청난 자본력을 앞세워 한 해 728척 2,082만 CGT를 수주하며 점유율 48%로 수주 1위에 올랐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이 고부가 친환경 선박 분야의 발주가 많았고 해양 분야에서 높은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약진한 결과로 평가했지만 전체 점유율에서 되찾으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에게 조선 강국 타이들을 넘겨줘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맹렬한 중국의 기세가 꺾이면서 대반전 상황이 시작됐습니다. 중국 조선소가 부족한 기술력으로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만 가져오고자 값싸고 문제가 많은 배들을 붕어빵처럼 찍어내는 바람에 여기저기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 것인데요. 얼마 전 서해 한반도 인근 앞바다에서 중국 유조선의 폭발 사고가 발생했었죠. 그런데 일주말 만에 태국에서 중국이 만든 유조선이 또다시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보도에 따르면 개에는 16명의 선원이 탑승했으며 폭발로 최소 3명이 운명을 달리했을 정도로 사고 규모가 컸는데요. 폭발로 인해 7명이 실종됐고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중국 선박을 구매한 선사들의 신음이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태국 유명 매체 방콕포스트는 방콕에서 남서쪽으로 약 80km 떨어진 사무송크람주 무망지역 맥글롱강 어귀에 정박 중이던 유조선에서 강력한 폭발음과 함께 배에 부서진 파편들이 주변으로 날아갔다고 밝히며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항구 인부의 말에 따르면 마치 배에서 핵폭탄이 터진 듯했다고 당시를 설명했는데요. 해당 사고로 운명을 달리한 중국 선원이 500m나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을 정도로 그 쪽발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또한 반경 수 킬로미터 지역에서도 중국 유조선의 폭발음이 들렸고 시커먼 연기가 치솟았으며 사고 항구 인근 주택들의 유리창이 깨지는 이 사고로 인해 태국 소방차 4대, 소방점 2척 등이 출동해 진화에 나섰으며 태국 소방당국은 약 3시간 만에 가까스로 진화에 성공했습니다. 사고를 당한 중국 선박의 재화 중량 톤수는 무려 6,500톤이었으며 정기적인 유지보수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밝혔는데요. 태국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 원인에 대해 선체를 수리하기 위해 용접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누유된 연료에 불꽃이 튀면서 폭발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소식을 접한 전문가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선박에서 폭발을 일으킬 정도로 많은 양의 연료와 유증기가 샌다는 것은 사실상 유조선이라 부르기 민망할 정도이며 차라리 폭탄이라고 해야 할 정도이기 때문인데요. 해당 사건은 외신들이 집중 조명하며 중국 조선 기술이 얼마나 낮은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국 언론 매체들은 태국에서 발생한 유조선 사고에 대해 국적과 선사, 건조한 조선소에 대한 정보를 일절 차단하는 등 치졸한 술수로 사고 원인을 회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태국 현지 언론과 해외 언론에 따르면 이번에 사고가 난 배의 이름은 스무스시 22분이었는데요. 태국의 한 선사가 구입해 유조선 사업을 운영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실을 좀 더 파헤쳐 보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는데요. 해남 선사가 구입하기 전 유조선의 이름은 참신 1호로 중국 푸젠성의 조선소에서 2018년 10월에 건조된, 그런데 더 가관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해당 사고 이후 태국 선사 측에서는 피해 복구를 위한 보험금을 수령하려 했는데요. 국제해사기구 아이몸에서 태국 사고 유조선의 아이모 번호를 돌연 취소해버렸습니다. 취소 사유는 더 가관인데요. 사고 선박의 설명이 잘못돼 고유 식별 번호가 잘못 발급됐다는 것입니다. 사고 선박은 중국 기업이 태국 선사에 팔 때 2018년에 건조된 선박이라고 했지만 조사 결과 1986년에 건조된 고령의 선박으로 밝혀졌는데요. 즉 중국이 태국 선사에 비싸게 팔 심산으로 문서를 위조해 완전히 신형 선박 것처럼 사기를 친 것입니다.
더군다나 2021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 만들어진 그 선박은 신원 세탁 사기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결국 이번 사고를 통해 그 실마리가 드러나 발각된 것이죠. 중국의 이런 사기 행각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현재 거래되고 있는 중국의 신형 선박들이 사실 구형 선박의 가능성이 높다고 조사당국은 밝히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에서 도입한 선박들이 유럽 바다 위에서 말썽을 많이 일으키는 것만 보더라도 조사 당국의 주장에 힘을 보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자 자본력과 인력을 통한 저가 수주로 해운 시장을 장악하던 중국 조선업계가 전 세계의 외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선사들은 그동안 싼 맛에 쓰다 버릴 요량으로 중국산 선박을 구매해왔지만 반복적인 사고로 인명피해까지 발생시키는 중국 선박을 더 이상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는 기조가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해당 사고를 기점으로 중국산 중고선의 거래 성사율이 12%에서 4%까지 급감하며 해외 선사들의 입장을 대변하기도 했는데요. 반대로 주목을 받게 된 건 한국 중고선 시장이었습니다. 기존에도 중국산 중고선은 한국산 중고선에 비해 연비 성능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품질에서도 많은 결함을 보이기 시작하자 특단의 결단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기조가 비단 중고선 시장뿐만이 아니라 신규 선박 발주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중국선 시장에서 중국 선박의 거래가 급감하고 있다는 것은 중국 선박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낮아졌다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데요. 중국에 발주한 선박에 대한 계약 취소를 하는 선주들이 모죽순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중국의 최대 민간 조선소인 명성조선 역시 선박의 계약 해지가 급증했는데요. 최근 계약 해지건만 29척에 육박하며 이후에도 추가 수주가 전혀 들어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명성조선의 뒤를 잇는 양쯔장조선 역시 이미 14척의 벌크선이 계약 해지되었으며 해담 직원들은 추가 계약 해지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이 그렇게 자랑하는 내수시장으로 선박을 돌리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내수용 선박 또한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사기 행각은 외국인 내국인을 가리지 않기 때문인데요. 얼마 전 중국 산둥성 앞바다에서도 유조선 한 척이 서대한 폭발을 일으키며 명예 인명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더욱이 해당 유조선은 충돌이나 좌초로 인한 폭발이 아니었기에 앞서 언급했던 사고와 마찬가지로 기술적인 문제로 발생한 유조선 자체의 문제로 기술 발전을 등한시하던 중국 선박업계의 몰락이 선명하게 그려지는 대목입니다. 구멍 송송 뚫린 기술력으로 이제 바다 한가운데서 불꽃놀이를 시작한 차이나와 한국과의 격차는 더 이상 좁혀지지 않을 정도로 차이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아무리 하차감 끝내주는 슈퍼카를 소유했다 하더라도 기껏해야 주말 하루 이틀만 몰고 다닐 수 있다면 없는 이만 못할 텐데요. 흔히들 이런 사람을 카푸어라고 부르죠. 그리고 있는 놀랍게도 전 세계 전투기 시장에도 동용되는 말입니다. 5세대 스텔스기, 6세대 전투기의 성능이 아무리 압도적이라 하더라도 실제 운용력 측면에서는 4.5세대 전투기를 절대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6세대 전투기를 주말에만 타는 슈퍼카에 비유한 사람은 미 공군 참모총장이자 합동참모의장 후보자인 찰스 브라운 대장입니다. 사실상 미군 내 권력 서열 1위인 사성 장군이 4.5세대 전투기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페라리는 주말에나 타는 차다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달을 아닌 KF-21 보라매가 전 세계 방산 시장을 휘어잡을 수 있었던 이유인데요. 오늘은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는 전 세계가 도대체 왜 KF-21을 주목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5세대 스텔스기와 공중 전력의 초월적 개념을 제시한 6세대기. 분명 매우 강력한 전력임에는 틀림없지만 최초 등장 단계의 충격 때문에 그 성능이 지나치게 과장된 면이 있습니다. 먼저 6세대 전투기는 복합적인 전투 상황에서 파일럿의 의사 결정을 돕는 AI가 탑재되어 있고 더욱 강화된 스텔스 성능과 네트워크 센트릭 전투 능력으로 높은 생존성과 전투 효율성을 확보한 전투기를 말하는데요. 그러나 아직은 명확한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만큼 지금 단계에서 6세대기의 효용성을 논의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5세대 스텔스기는 레이더 단면적을 줄이는 동체 형상과 고도로 발달된 항공전자 장비, 전장의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네트워크 데이터 융합, 실시간 데이터 스트리밍이 가능한 임무 컴퓨터 등이 갖춰진 전투기를 말합니다. 즉 세대 간의 격차라기보다는 기능적 차이에 더 가까운데요.
그리고 이는 4.5세대 전투기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극복 가능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4.5세대기는 5세대에 버금가는 진보된 함전 장비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4세대 전투기에 비해 훨씬 향상된 비행 제어 시스템과 센서 융합 기능이 포함된 정교한 항공전자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AESA 레이더를 포함해 보안 데이터 링크를 통해 전장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 중심의 전쟁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5세대기만큼은 아니더라도 구조적으로 레이더 단면적을 감소시킬 수 있는 동체 형상을 떼고 있습니다. 가장 단적인 예가 바로 KF-21 보라매인데요. KF-21은 F-22 랩터와 유사한 외형 탓에 한때 서구 군사 관계자들 사이에서 베이비 랩터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KF-21은 단순히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일 수 있는 최적의 형상을 취했을 뿐이지만 자연스러운 수렴 진화로 인해 F-22와 닮은 모습이 된 건데요. 여기에 일반적으로 4.5세대기는 4세대기에 비해 더욱 고성능 엔진을 탑재하면서 더 나은 연료 효율성과 추중비를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4.5세대기는 세대 간의 격차를 나타내는 구분법이 무색하게도 5세대 스텔스기를 격추할 수 있는 성능을 확보하게 되었는데요. 스텔스는 어디까지나 탐지 범위를 줄여줄 뿐이지 완벽하게 보이지 않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공중조기경보 통제기의 지원을 받은 4.5세대기가 충분한 거리까지만 접근할 수 있다면 5세대기를 격추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KF-21에 탑재된 IRST는 열 신호를 감지하는 데다 레이더와 달리 특정 전파를 방출하지 않기 때문에 추적 중인 전투기 모르게 탐지가 가능한데요. 물론 앞서 말한 대로 일정 범위 이내에 접근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지만 5세대기는 레이더에 노출되는 단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한 설계 특성상 공기역학적인 구조를 채택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4세대기와 비슷한 수준의 기동성을 보이며 최고 속도는 더욱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례로 F-35의 최고 속도가 마하 1.6에 불과하지만 KF-21은 아직 시험 단계임에도 이미 최고 측정 속도가 마하 1.8을 돌파했습니다. 게다가 F-35가 완전한 스텔스 성능을 구사하려면 내부 무장창만을 사용해야 하는데 여기에 탑재 가능한 무장이라고 해봐야 2000lbs급이 고작입니다. AIM-120대 암람 내지 제님 네발을 탑재하는 게 전부라는 건데요. 스텔스기가 분명 훌륭한 전략적 요소를 제공할 수 있는 건 맞지만 절대 만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왜 슈퍼카라는 비유가 전투기에도 들어맞는지 이해할 수 있으실 텐데요. 공통점은 또 있습니다. 바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유지비입니다. 오죽하면 1년에 국방비만 1000조 원 이상 쓴다는 미국조차도 말도 안 되는 유지비 탓에 지금까지도 4.5세대기를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을 정도인데요. 단적인 예로 F-22A 랩터는 미국 회계감사원의 추산 결과 비행시간당 소모 비용이 약 8만 5천 달러에 육박합니다. 1시간에 1억 1200만 원 넘는 돈이 공중분해되는 셈인데요. F-35의 경우 시간당 약 3만 6천 달러, 한화 약 4,700만 원이 소모됩니다. F-22의 유지 비용이 워낙 천문학적이다 보니 얼핏 적어 보이는 금액인데요. 아직도 개발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F-35 프로그램의 연간 총비용은 무려 85억 달러에 달합니다. 다시 말해 F-35 한 종류에만 연간 11조 원이 넘는 예산이 이를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 F-35를 수명 주기인 60년 동안 운용한다고 가정할 시 자그마치 1조 달러가 넘는 유지비용이 필요합니다. F-22, F-35는 5세대기라는 특수성 때문에 생산량이 낮을 수밖에 없고 이는 필연적으로 부품 비용 증가를 야기하는데요. 게다가 스텔스 도료 코팅, 특수 유지 보수 절차, 고유 항공전자 시스템 사용 등이 유지 비용을 천정부지로 치솟게 하는 원인입니다. 미국조차 이를 감당할 수 없다 보니 F-22 퇴역 절차에 돌입한 건데요. 한편 여전히 미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주력으로 사용되고 있는 F-16의 비행시간당 소모 비용은 약 2,900만 원, F-A-18 슈퍼호넷은 약 2,4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은 범용적인 성능, 합리적인 유지비 덕에 4.5세대기는 여전히 거의 모든 나라의 주력 전투기이자 전 세계 방산 시장의 주력 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F-16V, F-15EX와 4.5세대기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최근 연달아 수출에 성공 중인 프랑스의 라팔, 끝으로 대한민국이 개발 중인 KF-21 보라매가 가장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능과 다른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한다면 결론은 KF-21로 모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를 보여주는 가장 표면적인 지표가 바로 추중비입니다. 엔진의 파워 대비 기체 중량을 나타내는 추중비는 항공기의 기동성을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물론 추중비가 높은 게 만능은 아니지만 4.5세대기의 장점이 빠른 기동성과 이를 바탕으로 한 폭넓은 전투 영역임을 고려한다면 이를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례로 F-16V는 프레트 앤 위트니 F-100PW229 또는 제너럴 일렉트릭 F-110G129 엔진을 사용하는데요. 엔진에 따른 추력 차이는 있지만 평균 29,000 lbf의 추력을 갖고 평균 전투 중량을 고려했을 때의 추중비는 1.2입니다. 흔히들 추중비가 1을 초과하면 엔진의 추력만으로 전투기를 수직 상승시키는 게 가능하다고 비유하는데요. 50%의 연료를 탑재한 F-35A의 추중비가 1.07로 간신히 이를 초과한다는 걸 생각하면 F-16V의 기동성은 놀라운 수준입니다. 반면 F-15EX는 최대 추력 29,500 F-11129 F터버너 터보팬을 탑재했고 추중비는 0.93 남짓입니다. 초기형 F-15는 공중우세기로 설계되었지만 후기형으로 갈수록 공격기와 전투기의 역할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량 초점이 맞춰졌고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폭장량이 늘어나는 대신 추중비는 낮아졌습니다. 실제로 우리 공군도 F-15K를 전폭기로 운용하고 있는데요. KF-21의 최대 라이벌로 평가받는 나팔의 경우 스낵머 M882 엔진을 탑재했고 최대 추력은 17,002 동급 기종 대비 다소 낮은 편인데요. 추중비도 가장 보편적인 나팔 B형 기준으로 0.98에 불과합니다. 왜 지금까지 나팔이 방산 시장에서 외면받아 왔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이와 반대로 KF-21은 같은 F-414G400 엔진을 사용하는 동급 추력의 F-35보다 익면 하중이 작다는 이점 덕분에 수치상 추중비가 유로파이터 타이푼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수치로 치환하면 약 1.15에 달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3중 FBW, AX, 가변 캠퍼 날개 등이 적용됨에 따라 실제 가속력과 선의 능력, 고바등각 기동력은 더욱 높은 수준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운용 비용 측면과 무장 호환성 측면에서도 KF-21은 상당한 장점을 갖추고 있는데요. F-16V, 나팔은 KF-21과 같은 무장을 탑재하지만 두 전투기에서 사용하는 모든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 건 KF-21이 유일합니다. F-16V가 미국, 나팔이 프랑스에서 개발된 만큼 각 국가 간의 독자 무장만 탑재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나팔은 MBDA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스톰 쇄도우 공대지 미사일, 오전 3시 9액조세 공대함 미사일을 주무장으로 사용한다면 F-16V는 AIM-9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 AGM-65 매버릭 공대지 미사일, HM-84 하푼 공대함 미사일 등을 주무장으로 탑재하는 식인데요. 반면 KF-21은 후기 기종인 만큼 유럽제 MB대 계열 미사일과 미국제 AIM 계열 미사일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큰 장점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전 세계에서 이게 가능한 나라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것도 대공, 대지, 대함전 영역에 걸친 전투기 무장을 모두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과 러시아, 유럽 정도뿐인데요. 그 외의 나라의 KF-21의 무장 호환성은 절대 거부할 수 없는 장점입니다. F-16을 운용 중이었든 미라주나 구형 소련제 전투기를 운용 중이었든 KF-21을 도입한다면 기존에 사용하던 무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셈인데요. 또는 여건에 따라 미국이나 유럽에서 폭넓게 무장 수입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혹은 장기적으로 KF-21과 함께 대한민국산 전투기 무장을 채택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런 이점이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곳은 다름 아닌 나토입니다. 다국적 연합인 나토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호환성은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인데요. 나토에 소속된 많은 국가가 자국 방위산업의 맥락에서 방위산업 구매를 고려하고 있으므로 KF-21의 구매 조건에 기술 이전이나 현지 생산을 포함할 수 있다면 2021년 7월 중국과 파키스탄이 상하이 앞바다에서 중국산 군함을 이용한 합동 해상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류원성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대변인은 중국 관영중앙 CC TV를 통해 중국과 파키스탄 해군이 합의한 내용에 따라 상하이 앞바다 해상과 상공에서 합동 해상훈련인 시 가디언즈 1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상하이 우승항에서 실시한 해상훈련에서는 중국 해군 호위함 샹탄호, 소형 호위함 소저호호,
종합 보급 함첸다우 잠수함 일대 전투기 2대와 파키스탄이 중국에서 인도받은 호위함 타이무르 등이 참여했습니다. 중국은 해군 대변인을 통해 이번 훈련은 연례 일정에 따른 것으로 제3자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 라며 미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극구 부인했지만 중국이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의 포위망을 뚫기 위해 파키스탄 등 개발도상국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한 훈련이라는 것은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파키스탄인지 의아하실 텐데요. 중국과 파키스탄은 오랜 군사협력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중국은 상하이 후동 중화조선소에서 파키스탄 해군의 054 A형 호위함을 인도하는 성대한 진수식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만든 호위함이 현대적인 대공 무기와 센서들 갖춘 최첨단 프리기탐이라는 홍보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중국과 인도는 히말라야 국경 지역에서 양국 군인이 주먹다짐을 벌이며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나올 정도로 두 나라의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인도와 사이가 좋지 않은 파키스탄에 호위함 4척을 인도하면서 성대한 진수식까지 이뤄주었는데요. 중국이 인도한 군함 한 척당 가격은 약 3억 5천만 달러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지난 1월에는 중국이 신세대 주력 전투기인 J-10C 6대를 파키스탄에 인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나라는 파키스탄 서부 남단의 지완이 반도의 해 공군 기지들 건설하는 데 합의하는 등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을 뚫기 위한 협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사협력이 너무 잘 진행되다 보니 판단력이 흐려진 것일까요? 중국과 파키스탄 두 나라가 얼마 전 엄청난 김칫국을 마신 적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전투기 수주 사업의 승자가 한국의 FA-50으로 결정되자 당연히 자신들이 될 줄 알고 김칫국을 마셨던 중국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당시 중국 언론의 논조를 보면 중국이 얼마나 기대를 품고 있었는지들, 그리고 얼마나 자신들의 수준을 모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당시 말레이시아 수주전에서 JF-17은 왜 한국 FA-50에 졌을까? 라는 기사들 보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규모는 총 9억 2천만 달러의 말레이시아 전투기 수주전은 전투기 단일 계약으로는 적지 않은 액수였기 때문에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당시 수주전에는 한국 FA-50 이외에도 인도의 LCA와 4.5세대 초기형에 속하는 그리펜, 체코의 L-39NG 고등훈련기, 러시아의 AK-130, 이탈리아의 M346 등이 경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중국 언론들의 시각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한국의 FA-50이 중국의 JF-17을 포함한 해외 전투기들을 제치고 9억 2천만 달러 규모의 말레이시아 수주전에서 승리했는데 이것은 말레이시아가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는 입장이라서 중국의 전투기를 택할 수 없었다. 중국의 JF-17은 종합 성능 측면에서 고등훈련기를 개량한 한국의 FA-50을 훨씬 상회하는 기종이었다. 성능만 따지고 본다면 FA-50과 JF-17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한국의 FA-50은 우리의 L-15와 유사한 고등훈련기를 개조한 다목적 경전투기에 불과하다. 고등훈련기를 개조한 전투기는 본질적으로 그 성능이 제한적인 반면 중국의 JF-17은 양웨이 박사에 의해 태어난 진정한 4세대 전투기로 쉽게 말해 소형 F-16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말레이시아가 성능면에서 더 뛰어난 중국 JF-17들 거부하고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사실 요즘 한국의 방산 수출 호조도 다 이런 식의 정치적 이유가 크고 한국 무기들은 조립식이라 가성비가 높은 것이며 무기들 사면 사은품도 빵빵하게 주기 때문이다. 결국 그냥 한국은 운 좋게 장사를 잘하는 것뿐이다. 중국 언론의 논조는 한국의 FA-50의 성능을 폄하하면서 자신들의 JF-17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종합적인 성능으로 봐서 FA-50이 비할 바가 아니라는 황당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모든 무기 수주전에는 정치적 논리가 섞여 있으며 이번 말레이시아 전투기 수주전의 핵심은 미국 패권의 농간 때문이다. 라는 게 중국의 주된 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주장이 과연 사실일까요? 성능이나 품질은 중국산이 앞서는데 오로지 국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한국산 전투기가 수주에 성공한 것이 맞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값은 파키스탄에 인도된 중국산 무기들의 후기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상대로 중국이 그렇게 자랑하던 중국산 무기들은 파키스탄에 인도된 이후 엄청난 민폐를 끼치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파키스탄은 중국으로부터 인도받은 프리기탐과 중국으로부터 인수한 JF-17 전투기들의
포음질 문제 때문에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정학자 디 발레리오 파브리는 지난 2009년 7월 취역한 4척의 중국 프리기탐이 아라비아해와 인도양에 격동하는 바다에서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파키스탄 해군 장교들에게 악몽을 심어주고 있다고 일관했습니다. 문제의 프리기탐 4척 중 3척은 중국 조선무역회사로부터 파키스탄에 인도됐으며 나머지 한 척은 중국 업체와의 기술 이전 계약에 따라 카라치 조선소와 엔지니어링 업스에서 건조된 것이었는데요. 파키스탄은 2005년 중국과 2009년 9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인도된 F-22P 또는 줄피커르급 2500톤급 멀티 미션의 설계 및 건조를 위해 중국과 약 7억 5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 정도 돈을 지물보냈으니 파키스탄으로서는 해상 선박들의 방공을 강화하고 적의 지상 전투원들을 저지하며 배타적 경제 수역을 보호하는 등 각종 해상 작전을 수행하는데 이 프리기탐을 사용하고 싶은 게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산 프리기탐에서는 미사일 시스템 탑재 영상장치에 표시장치 결함이 발견됐고 이 결함으로 인해 목표물을 고정시킬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미사일을 정확히 맞출 수 없었습니다. 이 밖에도 결함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검색 및 추적 레이더는 고출력 전송 중에 결함을 보여 운영 효율성이 크게 저하되었고 몇몇 센서는 결함 때문에 아예 폐기되어야 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주엔진이었습니다. 4개의 디젤 엔진이 프리기탐에 동력을 공급했는데 중국 프리기탐 엔진의 속도는 너무 낮았습니다. 엔진 크랭크 케이스와 라이너에서 높은 수준의 열화가 발견되었으며 이는 선박 내 냉각수 장치를 손상시켰습니다. 중국산 프리기탐뿐 아니라 중국과 파키스탄이 공동 개발했다는 전투기 JF-17 역시 성능이 떨어지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1999년 파키스탄과 중국은 JF-17 선더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생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물론 비용도 두 나라가 개별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파키스탄은 중국의 JF-17이 Su-30MKI, 미그-29, 미라주 2000과 동등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2월 27일 인도 공군이 파키스탄 테러단체들 겨냥한 보복을 시도하는 동안 중국으로부터 인도받은 JF-17은 머라지 2000과 Su-30을 상대로 너무나 저조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2019년 당시 인도의 전투기들이 효과적인 공격을 펼친 데 반해 JF-17은 모든 사거리 연장 키트 폭탄이 목표물을 타격하지 못하는 등 실망만을 안겨주었습니다. 당시 파키스탄에서는 JF-17이야말로 F-16 다음으로 가장 우수한 파키스탄 공군의 전투기로 선전되었었는데 모든 게 참으로 민망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중국과 파키스탄이 공동 개발한 JF-17은 한마디로 실패작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저가의 경량 전투기로서 JF-17 선더는 높은 운용비 및 유지비로 인해 파키스탄의 부채만 남기게 되었을 뿐입니다. 이것만 봐도 JF-17이 성능 면에서 FA-50보다 훨씬 우수하다는 중국 언론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대단한 착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FA-50의 우수성은 말레이시아 전투기 수주 사업에서 1조 2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따낸 이후에도 폴란드의 마음을 사로잡은 데 이어 미국 시장까지 넘보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작년 9월 폴란드와 48대 약 4조 원대의 수출 대박을 터뜨렸고 노을 7일 드디어 수출용 1호기를 첫 출고했습니다. 불과 8달 만에 첫 출고를 하는 신기록을 세운 것입니다. 한국은 FA-50 12대를 솔해 하반기까지 우선 납품할 계획인데요. FA-50은 이제 말레이시아와 폴란드, 유럽을 넘어 록히드 마틴과 손잡고 최대 700대로 예상되는 미 군용 훈련기 교체 사업에 참여해 사상 처음으로 미국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